네, 여러분 저 범죄 피해자론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범죄 피해자 학의 발전은 비교적 최근의 일입니다. 비교적 최근 20세기 후반 들어와서 자, 그래서 기억에 1970년대 이전까지 범죄 피해자는 그때 단순한 증거 방법으로 즉 목격자 증인으로만 취급됐지 그 범죄 피해자를 보호해야 되겠다, 보호해야 한다 이런 생각은 없었죠. 근데 니은의 형사사법의 궁극적 목적이 인간 존엄성의 실현을 위한 범죄 피해의 신속한 회복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이 범죄 피해자학이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찰이 그다음에 우리 경찰이 우리 사회가 범죄 피해자를 생각하는 것은 진짜 인류애의 고향이죠. 인류애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다고 저는 뭐 생각합니다. 아니 꼭 제가 아니라 학문적으로도 그렇게 생각됩니다. 자, 디귿의 이 범죄 피해자학은 헨티크, 멘델슨, 그다음에 사퍼, 볼프강, 아미르 커티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딱 봐도 그냥 그러니까 조금 익숙해지세요. 좀 익숙해지십시오. 만에 하나 출제될 수가 있으니까. 다만 여기서 헨티크는 헨티히라고도 합니다. 헨티히라고도 하고 그다음에 사퍼, 쉐이퍼라고도 하고 그다음에 볼프강이 아까 제가 그 말씀드린 이 독일어로 W를 왜 발음하거든요. 왜 그래서 볼프강을 영어로 하면 울프강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울프강도 볼프강이랑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헨티 똑같고 볼프강, 울프강, 그다음에 사퍼, 쉐이퍼 다 똑같은 것이다. 아미르 커티스 이렇게 있고 이 범죄 피해자의 아버지는 멘데슨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헨티도 완전 초기 학자입니다. 그래서 이 헨티 멘델슨, 헨티 이 두 사람은 꼭 좀 기억을 해주시고 자 리얼에 기존 범죄학이 범죄자에게 집중되었다면 그때 피해자학은 피해자의 특징 및 피해자를 유발하는 환경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가능케 함으로써 그때 피해자에 대한 보호 지원 그다음에 회복적 사법 이런 거랑 다 연결된 개념이 이 범죄 피해자학입니다. 자, 멘데슨을 피해자학의 아버지라고 하는데 이 학문이라는 것이 딱 학문이 출발하려면 개념 정의가 필요하죠. 그래서 학문의 출발은 하여튼 어떤 개념들을 정의하고 개념들을 분류하고 이런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멘데슨을 범죄 피해자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 범죄 피해자를 따닥 분류함으로써 피해자학을 발전시키는 그 틀을 만든 것이 이 멘데슨입니다. 그래서 멘데슨이 범죄 피해자를 먼저 피해자의 유형 그다음에 그 각각의 유형이 뭐 어떤 것이 해당하느냐 그 예시 사항을 거기다가 넣어놨는데 자, 피해자의 유형이 가해자랑 비교했을 때 완전히 책임 없는 피해자. 가해자랑 비교했을 때 책임이 조금 있어. 가해자랑 똑같아. 가해자보다 더 책임 있어. 가장 책임이 높아. 이렇게 해서 완조동 덕합니다. 완조동 덕가 안에 각각 예시사항이 영락자폐 무정이에요. 영락자폐 무정입니다. 그래서 완조동 덕가 영락자폐 무정 이렇게 숙지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씩 연결시켜 보시면 완전히 책임 없는 피해자가 영아 유아들 그래서 영아 살해 됐을 때 그 범죄 피해자인 영아 뭔 잘못이 있어? 아예 잘못이 없죠. 또 약취 유인된 유아 아예 잘못이 없죠. 아예 잘못이 없는 피해자. 그다음에 두 번째 무지에 의한 낙태 여성 인공 유산을 시도하다가 사망한 임신부. 무지에서 낙태됐으면 그 여성 뱃속에 있는 태아는 아예 잘못이 없는 것이고 낙태 그 여성도 피해자지 않습니까? 아이를 잃어버렸으니까 피해자잖아요. 근데 본인이 무지의 잘못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잘못이 약간 있는 것이고 인공 유산 시도하다가 사망한 임신부. 인공 유산 시도한 잘못이 있는 거지. 약간. 느낌상. 자, 그다음에 가해자와 같은 정도의 책임 있는 피해자가 자살 관련된 거. 왜냐하면 자살이라는 것이 죽은 놈이 죽인 놈이고 죽인 놈이 죽은 놈이잖아요. 자기가 자기를 죽인 거니까. 그래서 여기 촉탁살인에 의한 피살자가 나를 죽여달라고 다른 사람한테 촉탁한 걸 얘기하는 겁니다. 뭐 다른 사람 죽여달라고 촉탁한 것은 아니고 나를 죽여달라고 촉탁했을 때 그때 피살자가 자기가 자기를 죽여달라고 남한테 부탁해서 자기가 죽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인 사람이 돼버리는 것이 그래서 자살 관련해서 촉탁살인도 나를 죽여달라고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 그리고 더 책임 있는 피해자가 자신의 부주의로 인한 피해자 딱 그냥 부주의라고 얘기해놨잖아요. 그래서 가해자한테
큰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부주의로 당한 것이기 때문에 더 잘못이 있는 것이고, 부모에게 살해된 페르나, 부모가 잘못했어요. 그 아들이 잘못했어요? 페르나라며. 페르나가 잘못한 거죠. 오죽했으면 주겠겠어 부모가. 그래서 페르나는 더 책임 있는 피해자고, 가장 책임이 높은 피해자가 아예 그냥 잘못이 있는 것으로 딱 인정된, 그래서 무고죄의 범인, 자기가 범죄 피해 당했다고 신고했는데 실상으로는 무고한 거잖아. 그러니까 최초 범죄 피해 당했다고 주장한 거. 그 사람이 피해자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무고 범죄인인 것이죠. 그래서 가장 책임이 높은 피해자고요. 정당방위의 상대자면 상대자가 잘못한 거잖아. 그래서 그것은 가장 책임이 높은 피해자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범죄 피해자 보호법이 나옵니다. 범죄 피해자 보호법. 이게 제가 왜 넣어놨냐면, 경찰공제의 실무정황 문제집에 여러분 경찰공제 실무정황 문제집을 따로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옛날에 경감부 시험에 경찰공제의 실무정황 문제집이 쏟아져 나올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한 2012, 13년도부터 한 2016년, 17년도까지 막 쏟아져 나왔어. 누가 냈어? 여러분들이 합격해서 들어가서 출제위원 들어가서 막 여기서 다 내버렸어요. 그냥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지금 출제 자체가 이제 교수 출제고, 그 다음에 이 출제 범위도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경찰공제 실무 문제집은 승진 시험 대비 교재이기 때문에 총론 강론이 딱 절반씩 있죠. 강론이 더 많아요. 그래서 출제 범위로 보나 여러 가지로 안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경찰학 교재에 경찰공제 실무 문제집에서 막 많이 다룬 내용들은 우리 강사들이 다 그거 넣습니다. 왜 그래? 출제장에서 지금 경감부 시험에서 그것만 해서 막 내지는 않아요. 그러나 주요한 참고 교재들 중에 하나인 것은 분명한 것이죠. 근데 경찰공제 실무정황 문제집이 매년 많이 막 바뀌어. 저도 거기 편찬진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이제 근무할 때부터 편찬이에요. 지금도 그냥 빠지지 않고 저를 위해서 거기 이제 남아 있는데, 그 경찰 공제회에서 이렇게 주문을 해요. 매년 한 40% 정도 바꿔라. 이렇게 주문을 해. 근데 말이 40% 못 바꾸고, 저 같은 경우는 거의 안 바꿔. 진짜로. 그러니까 표현 같은 거면 좀 고친 것처럼 좀 보이게끔 개정 법령 좀 넣고, 그다음에 표현 막 앞뒤로 좀 바꾸고 막 표현 좀 바꾸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해서 하는데,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 열심히 하는 사람은 엄청 바꿔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막 새로 엄청 들어왔다 나갔다 엄청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일부 내용이 들어와 그냥 무시해도 되는 것이고, 근데 막 문제 한 10문제에 걸쳐서 막 쫙 들어와. 그러면 그런 것들이 채용 시험에서 이제 나옵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 강사들이 경찰공제 실무정황 문제집에서 좀 주요하게 다루고 있는, 즉 많은 분량으로 다루는 것들은 넣습니다. 이 내용이 범죄 피해자 보호가 범죄 피해자 보호법부터 시작해서 막 여러 가지가 엄청 들어가고 엄청 막 넓게 공제 문제에서 다루고 있어요. 자, 그래서 다른 법들은 좀 안 넣고 이걸 좀 넣었습니다. 이 범죄 피해자 보호법이 피해자 보호에 주축이 되는 법이기 때문에 이걸 좀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 공제 문제집에서 이 장황하게 서술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량으로 서술하고 있기 때문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먼저 1조 목적을 보시면, 이 법은 범죄 피해자 보호 지원의 기본 정책 등을 정하고 타인의 범죄 행위로 인해서 생명, 신체에 피해를 입은 사람입니다. 재산은 아닙니다. 왜 그래? 여러분, 이 범죄 피해자 보호법에서 범죄 피해자를 뭘로 보호해줘? 여러 가지로 보호해줍니다. 여러 가지로 보호해주는데 가장 주축이 되는 것이 범죄 피해자 구조금입니다. 범죄 피해자 구조금이 어디에 있어? 헌법에서 근거를 하고 있어요. 헌법에 범죄 피해자에 대해서 국가가 구조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기반으로 해서 정해진 법이 범죄 피해자 보호법이에요. 그래서 어떤 개념이야? 국가가, 사회계약론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죠. 즉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줘야 되는 것이죠. 근데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주지 못했어. 그러면 국가한테 책임이 있다는 사상의 반로입니다. 그것이 헌법에 들어가 있고 거기 바탕으로 해서 넣어놓은 거예요. 근데 이때 국가가 범죄 피해자 구조금을 줄 때 모든 범죄에 대해서 다 줄 수 있어?
안 되잖아요. 그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범죄 피해자 구조금 주는 것이 사망 장애 중상해에 대해서요. 사망 장애 중상해에 대해서 다른 배상 보상을 받으면 안 주고 배상을 못 받았을 때 못 받는 금액만 국가가 대신 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그것이 범죄 피해자 구조금입니다. 그래서 범죄 피해자 구조금이 기본적으로 사망 장애 중상해예요. 그러니까 재산은 안 들어가죠. 재산 피해를 본 것을 국가가 재산 범죄로 피해 본 것을 국가가 물어주기로 봐서는 국가 운영이야. 우리가 세금을 얼마를 내야 되겠어. 그래서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 신체만 해당합니다. 생명 신체 피해를 받은 사람을 구조함으로써 자 정의를 보시면 1호에 범죄 피해자란 타인의 범죄 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인데 거기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포함됩니다. 그리고 직계 친족 형제 자매까지 들어가고요. 그래서 우리 경찰학 안에서 배우자의 사실상 혼인관계 포함되는 것이 제가 거기다 적어놨습니다. 윤과 옆이에요. 공직자윤리법, 가정폭력처벌법, 그다음에 여성폭력방지 기본법, 그다음에 범죄 피해자 보호법 그렇습니다. 윤과 옆이는 기억나는데 이게 사실상 이 사실혼을 포함하지 않는지를 기억 못할 수가 있어. 그럼 뭐 말짱 도루묵이죠. 윤과 옆이를 기억해도 이게 사실혼을 포함하는 건지 사실혼을 포함 안 하는 건지 그걸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근데 윤과 옆이의 가짜 가정폭력 처벌법을 보시면 딱 사실혼 포함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 가정폭력이 어디서 많이 일어나? 법률혼보다는 사실혼에서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가정폭력 처벌법을 규정하면서 사실혼을 제외시켜? 법도 아닌 거지. 그래서 가정폭력 처벌법에서는 사실혼 포함합니다. 이 배우자의. 그래서 윤과 옆에 가가 있으니까 윤과 옆에도 생각해 주시고 배우자의 사실혼 포함하는 종류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고요. 자, 3호에 범죄 피해자 지원 법인이란 딱 하면서 그때 비영리 법인입니다. 비영리 법인. 영리 법인이 아니라 비영리 법인을 말하고요. 자, 4호를 좀 잘 봐 주십시오. 자, 구조 대상 범죄 피해란 즉 국가가 이 범죄 피해자 구조를 해주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 여러 가지가 적시되어 있지만 주로는 범죄 피해자 구조금을 지급함으로써 국가가 구조해 줍니다. 자, 그런데 구조 대상 범죄 피해란 즉 이 피해자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범죄 피해 행위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이제 나머지 이제 파란 글씨만 봐보세요. 생명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 장애 중상해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생명 신체만 들어가는 겁니다. 사망 장애 중상해. 자, 그런데 이렇게 범죄 피해자 구조금을 줄 수 있는 그 행위에 자 앞에 생명 신체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 뒤에 이제 가로가 들어가죠. 자, 그 가로를 잘 보세요. 자,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 심신장애, 그 다음에 밑에 강요된 행위, 그 다음에 긴급 피난에 따라서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자, 이런 행위로 피해를 받은 사람도 피해 구조금 줄 수 있는 것이죠. 오케이? 자, 그런데 그 뒤에 정당행위, 정당방위, 그 다음에 과실에 의한 행위는 안 줍니다. 왜 그래? 정당행위나 정당방위는 피해자한테 잘못이 있는 거야 지금. 피해자한테 원인이 있건 잘못이 있건 하는 겁니다. 실수는 과실에 의한 것은 노터치야 노터치. 오케이? 그렇게 숙지하셔야 됩니다. 자, 정당행위, 정당방위는 피해자한테 원인이 있든 잘못이 있든 한 거예요. 자, 그리고 과실은 건들지 않습니다. 과실은 건들지 않습니다. 과실은 국가의 책임으로 보지 않는 것이죠. 이게 어떤 엄청 나쁜 범죄에 대해서 그 범죄를 예방하지 못한 국가도 책임이 있다라고 해서 피해자 구조금을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과실에 의한 것은 그 책임을 국가로 돌리지 못한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당행위, 정당방위, 과실에 의한 행위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거기 17조를 보시면 자, 구조금의 종류가 자, 구조금은 유족 구조금, 장애 구조금, 중상해 구조금으로 구분합니다. 왜? 사망, 장애, 중상에 대해서 하니까 사망한 것에 대해서는 유족 구조금, 장애, 중상에 대해서는 장애 구조금, 중상해 구조금으로 그렇게 하고요. 일시금으로 지급하고요. 자, 25조 구조금의 지급 신청이 끝에
1항 끝에 주소지, 거주지 또는 범죄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구심의회에 신청해야 하고요. 2항에 안 날로부터 3년,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3년, 10년이죠. 3년, 10년. 자, 소멸시효는 구조 결정이 됐어. 그러면 2년 안에 찾아가야 됩니다. 2년 안에 찾아가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서 소멸됩니다. 그래서 3년, 10년, 그 다음에 2년, 3년, 10년, 2년. 자, 32조 구조금 수급권의 보호. 구조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습니다. 왜 그래? 우리 국가배상법에서도 생명, 신체에 대한 배상 청구권은 양도, 압류할 수 없도록 돼 있거든요. 재산에 대한 것은 양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 신체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권은 양도, 압류할 수 없도록 돼 있거든요. 그거랑 맞춰 놓은 겁니다. 왜냐? 이것이 사망, 장애, 중상이기 때문에 국가배상 청구권에 있어서 생명, 신체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권하고 사실은 똑같은 것이죠. 범위가. 그래서 양도, 압류할 수 없다고 해놨고요. 자, 지역사회 경찰활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역사회 경찰활동 먼저 스콜리의 4가지 기본 요소는 뭐 예순 분책 한번 보시고요. 자, 아래 전통적 경찰활동과 지역사회 경찰활동이 나옵니다. 여러분 지역사회 경찰활동 이렇게 생각하세요. 지역사회 경찰활동이 뭐요? 지역사회 경찰활동이 경찰이 중대 사건, 뭐 살인 사건 이런 것들만 막 잡으러 다니지 말고 경찰이 그냥 주민 속으로 뛰어 들어가서 주민들하고 막 어우러지면서 의사소통도 하고 또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사소한 문제점들이 있으면 사소한 문제점들을 해결해 줘. 그러면 큰 범죄들이 자동적으로 예방될 수 있다고 바라보는 시각이 지역사회 경찰활동입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경찰활동에서는 주민 속으로 뛰어 들어간 거지. 누가 뛰어들어가? 경찰청장이 뛰어들어가? 어떻게 뛰어들어가? 그죠? 그래서 일선에 있는 지구대 파출소 경찰관들이 주민 속으로 뛰어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지역사회 경찰활동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전통적 경찰활동하고 지역사회 경찰활동을 구분을 비교를 해보면 의의가 전통적 경찰활동에서는 경찰만이 법 집행기관이죠. 경찰만이 살인사건 해결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지역사회 경찰활동에서는 경찰도 경찰, 시민도 경찰 이렇게 바라봅니다. 경찰도 경찰, 시민도 경찰, 경찰도 시민, 시민도 시민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지역사회 경찰활동이고요. 전통적에서는 경찰을 범죄 해결자로 보죠. 범죄 해결자, 범죄 척결자. 지역사회 경찰활동에서는 문제 해결자로 봅니다. 사소한 문제들을 해결하면 큰 범죄도 없앨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지역사회 경찰활동이고요. 그래서 업무평가 기준이 전통적에서는 범인 검거율, 지역사회 경찰활동에서는 범죄 무질서 감소율, 즉 예방률이죠. 예방률. 범죄 무질서 감소율, 예방률. 자, 효율성 판단이 전통적에서는 경찰의 반응 시간, 빨리 출동하는 거죠. 빨리 출동해야 빨리 잡을 수가 있으니까. 근데 지역사회 경찰활동에서는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니까 주민의 협조도죠. 주민이 협조해야 의사소통이 돼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주민의 협조도로 따지고요. 조직구조가 전통적에서는 집권화구조. 지역사회 경찰활동에서는 지구대 파출소 경찰관들이 주민 속으로 뛰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분권화 구조고요. 지구대 파출소 경찰관들이 주가 돼서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분권화고요. 저 일선에 권한을 많이 내려 보내주는 것이죠. 자, 아래 스페로가 또 비교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좀 숙지를 해 주십시오. 이게 막 의도적으로 내 마인드를 막 거기에 맞추면서 막 읽으셔야 돼요. 뭐 그냥 막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의도적으로 내 마인드를 막 거기다 막 왁구를 맞춰가면서 좀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경찰은 누구인가? 전통적에서는 그냥 법 집행기관으로 보는 것이고 지역사회 경찰활동에서는 경찰도 경찰, 시민도 경찰. 그래서 경찰이 시민들하고 어우러져서 의사소통하고 또 사소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속에서 범죄도 해결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지역사회 경찰활동이고요. 자, 경찰의 역할 전통적에서는 범죄 해결, 지역사회 경찰활동에서는 지역사회 문제 해결, 문제들을 해결하면 범죄도 해결된다고 보는 것이고 전통적에서는 경찰의 능률, 체포율, 검거 건수, 지역사회 경찰활동에서는 범죄와 무질서의 부재, 즉 예방이죠. 예방. 범죄 무질서의 부재, 즉 예방. 자, 경찰의 효과성 전통적에서는 대응 시간, 검거를 위해서 대응 시간 빨리 출동해야 검거할 수 있으니까. 지역사회 경찰활동에서는 시민의 협력도 아까 나온 말하고 좀 유사합니다. 자, 최우선순위가 전통적에서는 범죄의 최우선순위가 있고요. 지역사회 경찰활동에서는 문제들이죠. 문제를 해결하면 범죄가 해결될 수 있다고 보니까 자, 밑에 경찰이 처리하는 것을 전통적에서는 사건들을 처리하는 거죠. 사건들. 뭐냐면 중요 사건들.
살인, 강간 이런 것들에 필히 꽂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범죄 사건에 대한 정보가 가장 중요한 정보죠. 살인 사건 정보, 강간 사건 정보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정보입니다. 자, 지역사회 경찰 활동을 보면 사건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민의 문제와 걱정거리죠. 시민의 문제와 걱정거리를 사소한 것들을 해결해주면 그런 큰 사건들은 아예 안 난다고 보는 것이 지역사회 경찰 활동이기 때문에 그래서 범죄자에 대한 정보 그 아래 범죄자에 대한 정보가 가장 중요한 정보예요. 왜? 범죄를 그냥 저지르는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닌 거죠. 범죄자가 왜 범죄를 저질러? 이 지역 사회 구성원들이 어떤 문제들이 있어.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주면 범죄로 나가지 않는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범죄로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의 정보, 범죄자에 대한 정보, 사람들에 대한 정보, 그 사람들의 문제점 정보를 알면 그 문제점들을 미리 조금씩 해결해 나가. 그러면 큰 사건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지역사회 경찰 활동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경찰 활동에서는 사건들, 범죄 사건 정보, 살인사건, 강간사건 이렇게 큰 사건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역사회 경찰 활동에서는 시민의 문제와 걱정거리, 그래서 범죄자에 대한 정보, 시민에 대한 정보죠. 시민에 대한 정보. 자, 서비스 요청에 대해서 경찰이 취할 태도는 이게 뭔 말이냐면 경찰 서비스 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겁니다. 전통적에서는 경찰 업무가 아니지. 지역사회 경찰 활동에서는 서비스 활동을 엄청 중요시하죠. 사소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 자체가 서비스 활동이니까. 그래서 서비스 활동을 잘 해 나가야 큰 사건들도 없앨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지역사회 경찰 활동이고요. 넘어가서 경찰 전문주의란 전통적에서는 살인사건 때려잡는 거, 지역사회 경찰 활동에서는 지역사회와 밀접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이 경찰 전문주의, 경찰 전문 능력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자, 언론 접촉 부서, 즉 경찰 홍보과의 역할이 뭐냐? 전통적에서는 비판적 여론을 차단하는 것, 즉 언론을 방어하는 것이죠. 언론을 방어하는 것이 전통적에서는 홍보과의 역할이라고 본다면 지역사회 경찰 활동에서는 원활하게 소통하는 것을 홍보과의 역할로 보고요. 자, 경찰 책임의 핵심적인 특징은 전통적에서는 주로 규칙, 규정에 따라서 활동하고 정책, 법률에서 책임을 지는 것. 지역사회 경찰 활동에서는 조직의 가치를 바꾸거나 향상시키는 것. 즉 주민의 요구에 따라서 계속 변화해 나가는 것을 경찰 책임의 핵심적 특징이라고 보고요. 자, 다른 공공 서비스 기관과 경찰과의 관계가 전통적에서는 경찰이 우위에 있죠. 경찰이 눌러버리려고 하기 때문에 트러블이 생기죠. 그러나 지역사회 경찰 활동에서는 경찰 서비스 역할을 중시하기 때문에 서비스 경찰 활동을 중시하기 때문에 경찰도 똑같이 서비스 기관이야. 그래서 다른 서비스 제공 기관들과 경찰이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이 지역사회 경찰 활동에서의 다른 공공 서비스 기관과 경찰의 관계입니다. 이렇게 좀 숙지 좀 해주십시오. 이 지역사회 경찰 활동이 뭐 별 내용은 아니야. 그러나 의도적으로 읽지 않으면 안 되는 구역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오늘날 경찰학자들이 뭐에 필히 꽂혀 있어? 지역사회 경찰 활동에 필히 꽂혀 있습니다. 우리 현지 경찰관들하고 생각은 좀 다르죠. 실제로 적용하려면 굉장히 어렵죠, 이게. 왜? 기본적으로 영국 경찰처럼 주민들이 경찰을 신뢰하고 그런 속에서 이 지역사회 경찰 활동이 맞죠. 그런데 주민들이 경찰을 굉장히 막 갈고리 걸듯이 막 의심하고 그런 눈초리로 바라보는 사회에서는 어울릴래야 어울릴 수가 없죠. 어울리면 경찰이 어느 뭐 가게 가서 인사해봐. 그러면 그 가게 주인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뭐야?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문화 속에서는 지역사회 경찰 활동 하기가 어렵죠. 그러나 경찰학자들은 해외 나가서 다 공부하고 온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필에 꽂혀 있는 것들이 지역사회 경찰 활동이죠. 그래서 요 전에 김창룡 청장께서 이웃 순찰제, 그게 이제 지역사회 경찰 활동이죠. 그래서 왜 우리 높은 사람들도 필이 꽂혀 있어? 왜? 높은 사람들이 교수들 엄청 만나거든요. 뭐 위원들이 다 교수들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계속 얘기하는 거죠. 거기에 포획된 거죠. 포획돼가지고 이 지역사회 경찰 활동이 학자들도 엄청 중요시하고 또 고위층들도 엄청 중요하는 게 지역사회 경찰 활동입니다. 일선에서는 엄청 싫어하고 우리하고 좀 안 맞아. 현실하고는 안 맞는데 학자들은 엄청 중요시하기 때문에 시험에는 엄청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자, 지역사회 경찰 활동의 개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게 지역사회 경찰 활동의 세부 이론들이죠. 자, 먼저
지문이가 있어요. 지문이. 지역 중심 경찰 활동, 문제 지향 경찰 활동, 이웃 지향 경찰 활동, 지문이가 있습니다. 자, 먼저 학자들은 좀 외우고 시작하죠. 자, 지트버, 문꼬레스 이렇게 좀 외우시고 그래서 지역 중심 경찰 활동이 트로야노비치, 버케로, 지트버, 네, 문꼬레스, 문제 지향 경찰 활동이 골드슈타인, 에크스펠만, 문꼬레스 이렇게 좀 숙지해 주시고 자, 먼저 지역 중심 경찰 활동이 옆에다가 기본형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아, 별 특색이 없어. 이거 그냥 지역사회 경찰 활동의 기본형입니다. 기본형. 자, 문제지향 경찰 활동은 뭘 강조하냐면 문제 해결하고 일선 경찰을 강조합니다. 거기 3번, 4번에 각각 있어. 거기다 형광펜에 칠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왼쪽에다 적어 주셔도 됩니다. 문제 해결. 그다음에 일선 경찰 두 군데다가 형광펜 칠해 주시든 옆에다 적어 주시든 하시고 이웃지향 경찰 활동에서는 소외를 중시하고요. 지역 조직을 중시합니다. 여기 지역 조직이 민간 조직이거든. 민간 조직. 그래서 자, 먼저 지역 중심 경찰 활동은 1번 중간에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지역사회와 경찰 사이의 새로운 관계를 증진시키는 조직적인 전략 원리다. 그래서 그냥 지역사회 경찰 활동의 기본형입니다. 아, 뭐 특색이 없어. 특색이 없어. 자, 아래 문제지향 경찰 활동은 문제 해결을 중시하고요. 그 다음에 일선 경찰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을 중시하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 해결 과정을 제시합니다. 그 문제 해결 과정이 좁은 대평이에요. 좁은 대평. 이 좁은 대평이 뭐냐면 조사. 이 조사 여기에 세부적인 내용이 2차 시험에 나왔습니다. 2차 시험? 예, 2차 시험에 나왔습니다. 와, 세부적인 내용. 근데 이렇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사건들을 찾아내는 과정입니다. 즉, 이 조사가 지역사회 문제를 찾아내는 거예요. 이 지역사회 경찰 활동이 문제 해결을 중시하지 않습니까? 그 문제들을 찾아내는 거죠. 근데 그 문제가 그냥 뭐 일회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 지역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를 찾아내는 것이 아무리 뭐 그 문제가 중요한 문제냐 사소한 문제를 떠나서 고질적인 문제들. 그래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문제들을 찾아내서 분석해. 원인을 파악해. 대응해. 그 다음에 평가, 환류를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뭐 내용은 별거 아닙니다. 그냥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찾아내. 그래서 분석해. 행동에 옮겨. 그 다음에 평가하고 환류시켜.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좁은 대평. 그 다음에 4번에 일선 경찰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일선 경찰관에게 문제 해결 권한과 필요한 시간을 부여하고 범죄 분석 자료를 제공하고 대중 정보와 비평을 적절히 수용하고요. 어쨌든 일선 경찰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지향 경찰 활동에서는 문제 해결 과정으로서 좁은 대평이 있고 그다음에 일선 경찰을 강조합니다. 자, 이웃지향 경찰 활동에서는 소외에 관심이 있어요. 뭐냐면 소외되면 범죄의 타겟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맞죠. 맞는 말입니다. 어느 지역사회 안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있으면 범죄자가 딱 바라보면 고립되어 있는 사람이면 내가 공격해도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겠지. 내가 범죄를 벌이고 있는 동안 누가 찾아오지 않겠지라는 것이 생각이 들 수가 있죠. 그래서 소외되는 사람이 범죄의 타겟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이 이웃지향 경찰 활동입니다. 그래서 이웃지향 경찰 활동에서는 소외를 해결하는 것이 범죄를 없애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 소외를 누가 해결해야 돼? 이웃 주민들이 좀 나서서 해야 한다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역 조직이 민간 조직이에요. 민간 조직에서 순찰도 좀 돌고 그다음에 소외된 사람들한테 인사도 좀 하고 다니고 지역에 대해서 어떤 범죄 소식이 있으면 그런 것들도 좀 전파도 좀 해주고 그렇게 하면 범죄가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일리 있죠. 일리 있습니다. 소외된 노인들한테 지역 주민들이 지나가면서 인사하고 다니고 말도 좀 걸고 그러면 범죄자들이 범죄 타겟으로 삼기가 어렵죠. 그래서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이웃지향 경찰 활동에서는 소외 그다음에 민간 조직, 지역 조직에서 순찰을 돌고 지역 조직에서 각종 정보를 이웃들한테 소외된 사람들한테 전파해주고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것이 이웃지향 경찰 활동입니다. 자, 오른쪽으로 와서 새로운 경찰 활동 전략으로서 정보 기반 경찰 활동, 증거 기반 경찰 활동, 전략 지향 경찰 활동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정보 기반 경찰 활동은 조금 더 전략적으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가 아니라 좀 더 전략적으로 분석적으로 정보를 바탕으로 전략적으로 분석적으로 치안 활동을 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범죄자 정보를 좀 미리 좀 수집을 해서 분석 기법을 활용해서
그렇게 경찰 활동을 좀 전략적으로 계획적으로 좀 해야 된다는 것이고 증거 기반 경찰 활동은 셔먼이 주장한 것인데요. 경찰의 정책 결정 및 경찰 활동이 과학적 증거에 기반해서 해야 된대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과학적 증거는 실제로 적용해 본 거. 그래서 니은의 증거 기반 경찰 활동은 단순한 통계 분석 또는 경험적 분석을 넘어서 일상 실험에서 얻어진 결과를 중시해야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일상 실험에서 얻어진 결과가 실제 적용해 본 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야 실제 해보지 않았으면 얘기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이 증거 기반 경찰 활동입니다. 그래서 그냥 머릿속에서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실제 적용을 해봐. 그래서 효과가 있어. 그러면 시행하고 실제 적용해서 효과가 없으면 시행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것이 이 증거 기반 경찰 활동이고요. 자, 전략 지향 경찰 활동은 범죄 원인 요소나 사회 무질서의 원인을 제거함으로써 효과적으로 범죄를 통제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 전략 지향 경찰 활동이 무관용 경찰 활동하고 일맥상통해요. 이 전략 지향 경찰 활동 쭉 보면 이 사소한 것들을 때려잡자 그렇게 주장하거든요. 그래서 무관용 경찰 활동 또는 깨진 유리창이 일어나고 일맥상통하는 것이 전략 지향 경찰 활동입니다. 니은에 경찰 자원들을 재분배하고 전통적 경찰 활동 절차 그런 것들이 뭐 통제 순찰, 이 통제 순찰은 계획 순찰입니다.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시간에 뭐 순찰을 돌고 이런 거. 그래서 어떤 공원에서 뭐 해가 질 무렵에 막 청소년들이 나타나서 마약하고 그런 다음에 그 해가 질 그 무렵에 순찰을 도는 것이 통제 순찰입니다. 계획 순찰이 통제 순찰이에요. 자, 공격 순찰은 경찰이 막 배치돼 가지고 막 사소한 것들 막 다 잡아버리는 거죠. 뭐 무단횡단 단속하고 검문 검색 해가지고 기소 중지자 막 검거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공격 순찰이고요. 포화 순찰은 경찰력을 많이 배치해서 가시적으로 보이게 하는 것이 이 포화 순찰이고요. 자, 그런 것들을 전략적으로 이용하고 특히 지역사회 참여를 이 증진시켜서 사소한 위반 행위들을 때려잡자라고 주장하는 것이 전략지향 경찰 활동이고요. 자, 순찰 효과에 관한 연구를 보시면 제가 거기다가 뉴켄 왁풀 긍정 악플 이렇게 좀 적어놨습니다. 그 말이 순찰 효과 연구를 한 그 실험의 순서가 뉴켄 왁플이에요. 그래서 뉴욕 실험, 그다음에 캔자스 실험, 뉴왁시 실험, 그다음에 플린트시 실험. 그래서 뉴켄 왁플이 순찰 실험의 순서입니다. 순서, 연도별 순서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받는 것이 긍정 왁플. 맨 뒤에 뉴켄 왁플에서 왁플이 긍정적으로 평가받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보시면 뉴욕 순찰 실험은 순찰을 늘렸더니 범죄가 감소했어. 그런데 그 뒤에 비과학적 실험이야. 여러분 우리 사회과학에서 어떤 실험을 했는데 비과학적 실험이라고 하면 그냥 가치가 없는 거예요. 뭐냐면 이 사회과학에서 사회 실험이 이런 겁니다. 순찰의 효과를 실험하려면 비교를 해야죠. 순찰의 효과가 있었냐 없었냐는 비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구대 하나를 놔. 이건 이제 실험을 할 지구대. 비슷한 지구대를 하나 골라야죠. 그래서 두 지구대를 놓고서 A 지구대는 순찰을 강화해. B 지구대는 옛날처럼 똑같이 그냥 기존대로만 순찰해.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순찰을 강화한 곳하고 순찰을 강화하지 않은 곳하고 비교를 해보는 거죠. 이게 이제 사회 실험입니다. 그런데 사회 실험을 제대로 하려면 비교군을 정확히 선택을 해야 되죠. 압구정 지구대에다가 순찰을 막 늘리면서 실험을 하면서 비교하는 것은 어디 뭐 시골의 지구대하고 비교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압구정 지구대를 순찰 실험을 하면 뭐 노년 지구대를 비교 대상으로 삼는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비교 대상을 제대로 삼지 못하면 비과학적 실험이라면 비과학적 실험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겁니다. 왜냐? 다른 요소가 개입했을 수 있는 것이죠. 순찰의 효과만이 아니라 다른 효과가 개입될 수 있었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실험. 그래서 뉴욕 경찰 실험은 의미가 없고요. 자, 캔자스시 실험은 뉴욕 실험이 비과학적 실험이니까 최초의 과학적 실험인 것이죠. 그래서 캔자스시에서 순찰을 증가시켜 봤어. 그랬더니 범죄가 감소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차량 순찰을 늘려서 그런 건가 보다. 도보 순찰을 늘려야 되나 보다.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도보 순찰에 대한 관심이 많이 늘어나고 그 뒤에는 실험도 도보 순찰을 늘리는 실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뒤에 뉴왁시 실험하고 플린트지 실험은 도보 순찰 실험입니다. 왜? 그 전에 캔자스시에서 차량 순찰 실험을 했더니 순찰을 늘려도 범죄가 줄어들지 않으니까 이제 도보 순찰을 늘려본 것이죠. 근데
뉴악시 실험에서도 플랜티지 실험에서도 도보 순찰을 늘려도 범죄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맨 마지막 실험 플랜티지 실험에서는 순찰을 늘렸는데 범죄가 더 늘어났어. 그러면 뉴악시 실험하고 플랜티지 실험에서 순찰은 의미 없는 것으로 평가해야 되냐?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뉴악시 실험하고 플랜티지 실험에서 순찰을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범죄가 줄어들지 않고 심지어 더 늘어났지만 주민 만족도 조사를 했던 주민들이 훨씬 안전해졌다고 느끼더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어? 여러분, 내가 안전해졌다고 느끼면 외부 활동을 많이 하겠지. 그래서 비록 순찰 그 자체적으로 범죄를 줄이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주민의 만족도, 주민의 안정감을 높인다면 주민들이 외부 활동 많이 하겠죠. 안전하다고 느끼니까. 주민들이 안전하다고 느껴가지고 외부 활동 많이 하면 그 주민들의 시선이 거리에 눈이 돼서 범죄가 줄어들겠지. 그래서 주민들의 만족도가 늘어나는 거, 이것을 거기다 초점을 둬서 순찰이 의미가 있다, 순찰이 긍정적이다 라고 바라보는 것이 뉴악시 실험하고 플린티시 실험에 대한 학자들의 평가입니다. 그래서 뉴악시 실험하고 플린티시 실험에서 도보 순찰을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범죄가 줄어들지 않고 심지어 더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순찰은 긍정적이가 긍정적이지 않은 거야? 긍정적인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뉴켄 왁플 중에서 순찰이 긍정적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맨 뒤에 왁플입니다. 그래서 뉴켄 왁플, 긍정 왁플, 뉴켄 왁플, 긍정 왁플 이렇게 숙지를 좀 해주시고, 자 밑에 순찰의 기능 연구는 헤일이 얘기한 것이 있고 워커가 얘기한 것이 있는데 그냥 워감서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그래서 워커가 억감서를 얘기했죠. 순찰의 기능이 범죄 억제, 안전감, 그 다음에 대민 서비스 제공 기능을 가진답니다. 그래서 워감서 하나 생각해 주시고, 자 넘어가서 여러분 앞쪽에 가부기획 이전 넘어갈게요. 그냥 가부기획 이전 넘어가고 66페이지 가겠습니다. 66페이지. 여러분들은 편한 마음으로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은 넘기지 마시고, 특히 경관부 시험에서는 앞쪽에서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저 순경 시험에서는 거의 안 나왔는데 경관부 시험에서는 앞쪽에서도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읽어보시고, 저는 가부 개혁부터. 자, 가부 개혁부터 보시면 먼저 경찰 기관의 변천이 있어요. 그게 청부, 청부시통, 총국입니다. 청부, 청부시통, 총국. 청부, 청부시통 뒤에 1910년 강제 병탄, 경술 국치가 있었고, 경술 국치가 일어난 다음에는 총국이죠. 총국. 그래서 우리 경찰 기관의 변천사 가보 개혁부터 청부, 청부시통, 총국 이렇게 먼저 축지를 해주시고, 자 보시면 맨 처음에 청이 1894년 경무청이에요. 자, 이 경무청이 전국을 관할했어요? 아니죠. 한성부만 관할했죠. 자, 그 다음에 광무개혁으로 경찰이 경부로 승격을 하죠. 그래서 부가 됩니다. 부가. 근데 이 경부도 전국 관할이에요? 아니죠. 역시 한성부만 관할했습니다. 근데 이 경부가 성공해? 실패하죠. 왜 실패? 광무개혁이 실패하니까 광무개혁의 일환으로 도입된 경부도 실패합니다. 그래서 불과 1년여 만에 경무청으로 다시 환원됩니다. 대신 이때 환원된 경무청은 전국을 관할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환원된 경무청에 대해서 오늘날 경찰청의 원형이라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왜 오늘날 경찰청의 원형이야? 다른 이유 하나도 없어요. 그냥 전국을 관할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894년 경무청을 소경무청이라고 하고, 이 1902년 경무청을 대경무청이라고도 합니다. 전국을 관할하니까. 자, 근데 1905년에 을사늑약이 체결되죠. 을사늑약이 뭐요? 국제적으로 일본이 한국을 먹어버리는 것을 어느 정도 승인받는 것이 을사늑약입니다. 그래서 을사늑약 뒤에 이 경무청이 다시 한성부로 관할을 축소시켜요. 그 상황에서 을사늑약 뒤에 일본이 통감 정치를 하죠. 그래서 기본 행정 조직을 놔둔 상태에서 추가로 통감부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실권은 통감부가 장악을 해버리죠. 우리 경찰도 통감부 안에 여기 경무부를 새로 만듭니다. 그러나 이 경무부는 기존의 한성부로 줄어든 경무청 그대로 있어요. 경무청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통감부에 경무부를 만듭니다. 자, 기존의 경무청은 그 바로 뒤에 경시청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제가 화살표 해놓은 것이 그런 겁니다. 경무청이 있는 상태에서 경무부가 추가로 만들어지고 경무청은 경시청으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그 경무부는 1910년에 경찰 통감부로 바뀝니다. 대신 경찰 통감부가 밑에다 경무총감부라고 좀 별도로 적어놨죠.
이름이 좀 중복돼요. 왜냐하면 제가 찾아보니까 경무총관부로 설치했다가 금방 한 일주일 열흘 사이에 이 경찰 통관부로 바꿔버려요. 그래서 어떤 교수님 책에는 경무총관부로 나오고 또 어떤 책에는 경찰 통관부로 나옵니다. 저는 공제 실무문제집을 따라서 경찰 통관부라고 적어놨어요. 그러나 경무총관부도 똑같은 표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자, 그 뒤에 경찰 통관부 바로 뒤에 경술국치, 나라를 완전히 이제 공식적으로 빼앗겨 버리죠. 빼앗긴 다음에는 이제 총독부가 나옵니다. 총독부. 이 총독부는 뭐 행정안전부, 뭐 보건복지부의 부가 아니라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할 때 총독부죠. 총독부가 그냥 아예 대한민국을 장악해 버리니까 총독부 안에 경무총관부가 들어서고요. 3.1운동 뒤에 경무국으로 축소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갑오개혁 이후부터 일제시대까지 이 경찰 기관의 변천사가 청부, 청부시통, 총국, 이렇게 먼저 좀 질서를 좀 세워 놓으시고, 자, 아래 이제 갑오개혁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전개 과정이 1번에 자, 경찰 조직법, 자용법적 근거 규정을 처음으로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근대 경찰의 시발점이죠. 자, 2번에 다만 아쉬운 점이 1894년 일본 가기에서, 즉 일본 정부에서, 일본 가기에서 한국 경찰 창설을 결정해서 그것이 우리나라에 이행된 것이 갑오개혁이죠. 그래서 일제의 침략 전술의 침략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한 것이 갑오개혁이라는 것이 이제 가장 안타까운 점이고요. 자, 그 밑에 각 아문관제에서 법무아문관리 사법행정경찰이라고 정하면서 처음으로 경찰이라는 용어가 사용됐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경찰이라는 용어가 최초 사용된 것이 갑오개혁이죠. 갑오개혁. 자, 그 밑에 일본은 그 20년 전에 1872년 이 동경경시청을 창설한 가와지 도시오시가 유럽국가 치안행정 시찰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유럽의 경찰 조직을 경계사찰이라고 부르면서 경계사찰 또는 줄여서 경찰, 경계사찰, 경찰. 그래서 일본어는 케이사츠 이렇게 부른 것이 경찰이라는 용어의 일본에서의 시초고요. 우리나라는 그 일본을 따라서 갑오개혁 때 경찰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고요. 자, 3번을 보시면 김홍집 내각은 각 아문관제에서 법무아문 소속 창설을, 경찰 창설을 결정했다가 내무아문 소속으로 변경시킵니다. 이 변경을 법무아문으로 창설하려고 했다가 실제로는 내무아문으로 창설한 것처럼 이렇게 서술하기도 하고, 법무아문에서 창설했어, 그 다음에 내무아문으로 바꿨어, 이렇게 서술하기도 합니다. 두 서술 다 그냥 맞다고 봅니다. 이게 그냥 며칠 사이로만 이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막 이렇게 서술되기도 하고 저렇게 서술되기도 해요. 그래서 어쨌든 법무아문 소속에서 내무아문 소속으로 바뀌었어. 그러나 그것이 법무아문으로 창설은 하지 않고 법무아문으로 창설하려고 했다가 내무아문으로 창설했다, 이런 표현도 있고, 법무아문으로 창설했다가 경무청을 내무아문 소속으로 바꿨다, 이런 지문도 있습니다. 두 지문 다 맞는 것으로 봅니다. 자, 아래 이 경찰 개혁 관련해서 박영효가 나오고 유기준이 나옵니다. 왜 이 두 사람이 갑오개혁 그 전으로 해서 경찰 개혁을 막 계속 주장한 사람이 이 박영효하고 유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찰 개혁하면, 근대적인 경찰 개혁하면 박영효, 유기준이 나옵니다. 자, 박영효는 경찰 개혁의 선구자라고 하고요. 유기준은 한국 근대 경찰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왜 그래? 박영효는 옮겨 다닐 때마다 경찰 개혁을 얘기했고, 유길주는 최초의 근대 경찰이라고 하는 이 경무청, 갑오개혁 때 경무청 설립을 주도한 사람이 유길주이기 때문에 일본 근대 경찰의 아버지가 누구요? 가와지 도시오시, 일본의 최초 근대 경찰이라고 하는 동경경시청을 창설한 사람. 우리나라는 경무청 창설을 주도한 유길준을 한국 근대 경찰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자, 먼저 박영효를 보시면 1883년 한성판윤, 한성시장이죠. 서울시장. 한성판윤, 서울시장에 부임한 박영효가 한성부에 순경부를 두면서 최초로 순경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어요. 근데 수구파 반대에 부딪혀서 광주 군수로 쫓겨나면서 실효를 거두지 못했고요. 자, 이번에 갑신정변을 또 하면서 이 김옥균, 박영효가 혁신정강을 만드는 혁신정강 8조에 순사제도를 시급히 설치해서 도적을 방치할 것, 이래서 경찰제도를 구축했습니다. 즉 박영효는 옮겨 다니면서 항상 이 경찰 제도를
새롭게 하려고 이제 얘기한 사람이 이 박영효고요. 자, 오른쪽에 6.1주는 자, 1번에 김옥균, 박영효가 일본을 근대화의 모델로 삼았다면 6.1주는 영국, 미국의 제도를 바탕으로 경찰 개헌을 펼친 사람입니다. 다만 사법권과 경찰권의 분리, 위생경찰의 강조는 공통적이었고요. 자, 6.1준이 왜 이 서양을 더 숭상했어? 6.1준이 미국물을 먹어본 사람이거든요. 6.1준이 최초의 국비 일본 유학생입니다. 일본 유학 갔다 왔어, 국비로. 그 다음에 최초의 국비 미국 유학생이에요. 그러니까 일본도 국비로 갔다 오고 또 미국도 국비로 갔다 와서 미국 유학을 하던 도중에 갑신정변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개업하지만 갑신정변에 참여하지 못한 거죠.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갑신정변이 일어나서 갑신정변 세력들이 막 죽임 당하고 도망가고 막 그 사이에 6.1주는 국비가 끊겼어. 그래서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면 돼지니까 개업하다 잡아 죽이니까 돌아오지 않고 유럽으로 틀어가지고 유럽에서 한 1, 2년 있다가 좀 안정되니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6.1주는 일본 물도 먹어보고 미국 물, 영국, 프랑스 물, 뭐 독일 물 다 먹어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가서 물을 먹어보니까 일본보다 서양이 훨씬 발전했거든.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영미 이쪽을 더 좀 높게 생각하고 특히 이 사람이 6.1준이 영국의 로버트 필 그 사상에 대해서 이 굉장히 관심과 감동을 많이 받았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소개해 준 사람이 이 6.1준입니다. 자, 이번에 6.1준은 서유견문 제10편 순찰의 주제에서 근대적 경찰 제도를 소개하면서 경찰 제도 개혁을 주장합니다. 자, 밑에 한국 최초의 근대 경찰인 경무청 창설을 6.1준이 주도해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 근대 경찰의 아버지를 6.1준이라고 합니다. 다만 거기 밑에 뒤에 가로를 보시면 박영효가 주도했다고 하는 어떤 경찰학자 책을 보니까 박영효가 주도했다고 거기 돼 있더라고. 제가 옆에 가로에다 그것도 제 것이 문제까지 만들어놨어. 네, 그래서 옆에다 이렇게 넣어놨으면 제가 그래서 찾아봤어. 진짜로 며칠 그 연보 있지 않습니까? 그 뭐 국사편찬위원회인가 찾아봤더니 박영효는 일본으로 도망가잖아. 일본으로 도망갔다가 이 저기 경무청 창설 며칠 전에 귀국을 해요. 그러니까 박영효가 경무청 창설에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6.1준이 주도한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6.1준은 처음부터 막 본격적으로 참여해가지고 막 하거든요. 박영효는 일본으로 도망갔다가 일본 등을 얻고 바로 경무청 창설하기 바로 직전에 입국하거든요. 그러니까 연도별로 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6.1준이 주도한 것이 맞는 것 같고요. 자, 밑에 슬래시에 민족 민주 평등주의를 지향했습니다. 6.1준이. 그 밑에 슬래시에 영국 근대 경찰제도 특히 로버트 필을 높이 평가하면서 경찰 제도의 목적이 민생의 복지와 안강, 편안, 안녕 이런 것에 있다는 거 인식한 사람이 6.1준이고요. 자, 3번을 보시면 이게 우리 선구자들이 일본의 선구자들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나타내는 거죠. 자, 일본 최초 근대 경찰인 동경액션을 창설한 가와지 도시오시. 일본어 한자로 하면 철로 리량이죠. 가와지 도시오시. 이 철로 리량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신하로서의 국민이 신민이죠. 일본은 천황이 있으니까 신하로서의 국민, 신민. 자, 신민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모르는 족속이다. 절대 자비를 베풀지 마라. 이 새끼 이상한 새끼예요. 그죠? 그러니까 얘네 일본의 선각자들은 군국주의의 선각자들인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억압적이고 비민주적인 근대 경찰을 추진했는데, 그래서 일본의 그 밑에가 슬래시로 돼야 되는데 일본의 근대 경찰 제도가 끝에 국민에 대한 물리적 억압 감시 장치를 지향하는 군국주의 경찰로 일본의 경찰이 출발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나라 선각자들은 민주 민생 이런 것을 생각한 것이 우리나라의 선각자들인 것이죠. 그래서 조선은 6.1준 사상과 순검 직무장정에서 알 수 있듯 이 순검 직무장정이 어떤 내용이냐면 순검 경찰 순검의 기본 임무가 국민의 피해 예방이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즉 순검 직무장정에서도 국민을 위한 경찰이 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종래 6.1설을 바탕으로 민주적 근대 경찰을 창설한 것이 우리 선각자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를 경찰 관련된 역사를 자랑스럽게 생각해도 된다 그거죠. 일본이 문물은 훨씬 발전했지만 군국주의 경찰로 출발했다면 우리는 민주 경찰로 출발한 것이죠.
아래 경무청 관제직장 한국 최초 조직법 2번에 경무청 관제직장에서 한성부에 경찰을 창설했고요. 최초 창설할 때 3번에 좌우포도청을 합쳐서 경무청을 신설하고요. 내무하문에 예속시켜서 한성부 내 일체 경찰 과목사무를 총괄했습니다. 전국을 관할한 것이 아니라 한성부. 경무청의 장이 경무사고요. 밑에 한성부의 5부 잔해에 즉 5부 안에 이 잔해라는 말이 그냥 안에 그래서 한성부 안에 경찰 지서를 설치했는데 이 경찰 지서가 경찰서죠. 경찰 지서가 경찰서고 경찰 지서장 즉 경찰서장은 경무관. 그래서 경무청장이 경무사, 경찰서장이 경무관. 자, 행정경찰장정 한국 경찰 최초의 작용법이고요. 1875 일본의 1875년 행정경찰 규칙과 유경제 직결례를 혼합해서 한문으로 옮겨 놓은 것이 이 행정경찰장정이고요. 3번에 경무청은 광범위한 업무를 담당했고요. 4번에 경찰 업무의 광범위성과 포괄성을 살펴보면 일반 행정과 완전 분할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밑에 당구장 표시를 보시면 경찰이 일반 행정, 군과 분리되기 시작한 시기라고 얘기는 해요. 왜냐? 경무청 창설할 때 다른 행정기관도 몇 개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행정과 분화가 시작되죠. 그러나 일반 행정과의 분화가 완전하게 이루어지진 않죠. 왜 그래? 전 세계 공통적으로 비경찰의 현상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도 2차 세대전 이유니까. 그래서 가보개혁 즈음해서 일반 행정과 분화가 시작됐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나 분화가 완전히 이루어졌다 하면 이제 틀린 지문이 되는 것이고요. 아래 경찰 체제 정비 관련해서 이게 별거 아닌데 1994년에 가보개혁이 있죠. 그 1년 뒤에 내부 관제를 제정합니다. 이 내부 관제가 경찰하고 관련이 있죠. 왜냐하면 경찰이 내부 소속이니까 내무아문이 내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무아문 내부가 되니까 내부 소속이니까. 그다음에 그 바로 한 해 뒤에 지방경찰 규칙이 또 제정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보개혁으로 경무청 관제직장 그다음에 행정경찰장정 이게 마련돼요. 1년 뒤에 중앙관제가 정비되고 또 1년 뒤에 지방경찰이 정비가 됩니다. 그래서 1895년에 내부관제 제정되고 1896년에 지방경찰 규칙이 제정된 거. 이것이 지문에 의외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좀 주의해서 보시고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 쉬었다가 죄송하지만 30분에 좀 시작할게요. 30분에. 예.